PDGFR 리셉터 베타에 결합하는 항체 약물 복합체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항암 분야에서는 항체 약물 복합체가 굉장히 그 유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그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저희가 그 만들어냈다는 건 좀 독특하게도 그 암이 아닌 다른 질환에 이걸 써보려고 하는 그런 후보 물질입니다. 되게 그 대상 적응증인 웹타입 AMD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이 ADC가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한 그 항체 약물 복합체용 항체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아마 제가 아침에 보내드렸던 슬라이드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 웹타입 AMD라고 하는 그 Age Related Macular Disease는 한 이완이 2040년도 되면 한 2억 8,800만 명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좀 심한, 되게 이게 세 개의 질병군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좀 심한 그 형태 어드밴스드 타입 중에 저희가 웹 타입 AMD라고 하는 거하고 지오그래픽 애트로피라고 하는 두 개로 크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한 저희 국내 시장이 한 780억, 그다음 전 세계적인 마켓은 한 11.5 빌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엔타이 VEGF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것은 한 5개 정도 항체가 있습니다. 라니비즈맵, 그 다음에 오프레이블로 에이베스틴, 그 다음에 아일리아, 그다음 베어뷰,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 새로운 제품이 하나 더 나왔고요. 그건 엔지오포인틴 2하고 VEGF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로 일단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되게 아시겠지만 이 약물 가지고 치료가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한 7년 정도가 지나면 한 거의 80% 사람들이 리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질환이 없기 때문에 이 다음번 치료법은 이제 포토 다이나믹 세라피라고 해서 이제 결국 그 부분을 레이저로 지져주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안 보이시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메디컬 언맷 니드가 엄청나게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VEGF는 대부분 그 엔도셀리아 셀이라고 하는 그 혈관 내피세포 이렇게 안에 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페리사이트라고 부르는 게 이제 혈관 세포의 바깥의 부분에 있는 것들을 저희가 페리사이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페리사이트는 혈관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런데 그 혈관을 유지하는 그 페리사이트가 굉장히 잘 이렇게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PDGF하고 PDGF 리셉터의 시그널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게 마우스 동물 모델에서는 VEGF라고 하는 그런 혈관 신생 인자와 PDGF 시그널링을 동시에 블락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VEGF 시그널링을 블로킹하는 약품은 지금 5개가 나와 있는데 PDG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이 없습니다. PDGF 시그널링을 블락하는 약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고, 최근에 PDGF에 결합해서 PDGF 수용체와의 실제적인 결합을 억제하는 PDGF 타겟팅 앱타머가 임상에서 3상에서 페일을 하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GFR 시그널링 블로커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리셉터도 3개의 타입이 있고 PDGF도 이렇게 헤테로다이머로 한 5개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혈관 내에서 페리사이트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리셉터는 PDGFR 베타라고 하는 맨 오른쪽에 있는 거고, PDGF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PDGF B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PDGF BB 사이드를 블락킹하는 것은 임상에서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그룹 같은 경우에는 PDGFR 베타를 바인딩해서 PDGF가 블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에이전트들도 좀 만들었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시그널은 전혀 뭐 약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는 굉장히 그 노블한 전략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그 ADC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를 가지고 페리사이트를 한번 이렇게 좀 죽여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먼저 했던 일은 먼저는 바이스피시픽 엔티바디를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PDGF 리셉터 이렇게 바인딩을 하고 다른 한쪽은 햅텐에 결합을 하는데 이 햅텐 뒤에다가 저희가 펩타이드를 달고 이 펩타이드 뒤에 이렇게 그 저희가 그 항체약물 복합체에 쓰이는 그런 그 몰리큘들을 저희가 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밸런시 트릴 링커를 달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저희가 원하는 어떤 페일로드든 저희가 쉽게 만들어서 이 두 개를 컨비네이션을 하게 되면 그냥 섞어주기만 하면 바로 그 ADC가 아까 안티젠 엔티바디 바인딩이 일어나서 ADC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에 듀오카마이신 4개가 붙어 있고 여기에 코틴이라고 하는 햅텐이 여기 결합해서 PDGFR 리셉터에 결합해서 PDGF 오버익스프레션 셀을 죽이도록 그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항체를 PDGF 사이드에 결합하는 거는 한 싱글 디짓 나노몰 정도의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고 fully humanized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멜팅 포인트도 70도씨 이상이라서 이 정도면 뭐 커머셜라이즈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로 저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PDGF 리셉터가 이제 ADC가 워킹을 하려면 그 페리사이트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라이간드하고 붙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와서 리셉터에 결합을 하고 그게 그 이후에 인터널라이즈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합하는 이 항체가 그 호르몬하고 라이간드의 인터랙션을 블락킹을 하게 되면 세포 안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항체를 저희가 만들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마큘라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혈관 신생합성이 일어나고 있는 눈 안에서 일어지고 있는 그런 그 PDGF BB라고 하는 호르몬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도 실제적으로 잘 그 타겟 리셉터에 바인딩 한다는 걸 저희가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좀 어려운 게 그 동물 모델에서 이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테스트를 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항체들을 만드냐면 거의 그 대부분의 동물 중에 그 PDGF 리셉터에 결합하는 항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게 그 휴먼, 마우스, 그다음에 멍키, 그다음에 돼지까지도 다 결합하는 거의 유사한 친화도로 결합하는 항체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 모델에서 쉽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톡시시티도 멍키에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이 PDGFR 베타가 오버익스프레션 되어 있는 세포에 굉장히 잘 결합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그 페리사이트에 줬을 때 컨트롤 대비해서 저희 약물이 거의 서라피우틱 윈도가 10배 이상 차이 나도록 잘 죽인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실제적으로 레이저 인듀스드 레이저 인듀스드 레티노패시를 저희가 만들 수 있고요. 레이저로 이렇게 눈을 지져주면은 이렇게 혈관이 새로 생기는데요. 저희하고 아바타셉트 그 가장 스탠다드로 쓰이는 아일리아인데요. 아일리아가 이 정도 혈관이 자라야 되는데 한 이 정도 억제하는데 저희 거는 거의 니어 아바타셉트하고 이 ADC를 컨비네이션을 저희 걸 해주면 거의 두 개가 컨비네이션 이펙트로 거의 완벽하게 블락킹이 되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보여드렸고 이 두 개의 컨비네이션을 해볼만 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켓은 한 아까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그 저희가 그 마큘라 디제너레이션이 그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켓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저희가 두 개의 논문을 냈습니다. 하나는
그 네이처 시리즈인 커뮤니케이션 메디슨이 하나 발표했고 그 다음에 메소드에 발표해서 이 아티클들을 보시면 저희가 했던 데이터들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패턴트는 이미 다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산단에서 유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요 주노 랩이라는 데 가시면은 저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런 먼저 발표에 앞서서 이런 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발표하게 된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서울대학교 산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실험실에서 저희가 발굴해낸 HBV 유래 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폴리6 폴리펩타이드의 그런 항바이러스제와 항암제로서의 그런 드럭 개발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저희 특허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그러한 저에 대한 그러한 연구자 소개는 여러분들 그 책자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저는 2003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교실의 발령을 받아서 지난 20여 년간 만성 감염, 주로 B형 감염 바이러스와 결핵균 등 만성 감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병원성균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 병원성 기전들을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성감염 연구소에 만성감염 연구소 실험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만성감염 연구실의 기본 연구 개념은 만성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와 숙주 간의 그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병원성 기전을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셉은 그 병원성균의 진화 과정에서 이런 숙주와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게 이제 변이주와 여러 가지 그러한 균주의 종분화로 나타난다는 컨셉을 갖고 이러한 변이주를 이용을 해가지고 병원성 기전을 규명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변이주와 이런 신종 균주를 여러 가지 신약의 리소스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면역 조절 물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약 개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B형 감염 바이러스의 전 세계 감염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B형 감염 바이러스는 전 세계 3분의 1이 감염돼 있고 현재 3억 명이 B형 감염 환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동남아시아와 이렇게 아프리카에 주로 환자들이 몰려 있고 굉장히 HIV보다 100배 이상 더 큰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방어하는 게 요즘 감염 질환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B형 감염 바이러스의 전 세계 시장은 매년 30% 이상 성장한다고 알려져 있고, 미국을 예로 들면 성인 권장 예방 접종 수가 독감 다음으로 가장 큰 그러한 감염 질환이 되겠습니다. 백신 시장도 2027년까지 한 2배 이상 성장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HBV 치료제들 엔테카비어나 테노포비어 등 많은 치료제가 나와 있지만 B형 감염 바이러스는 펑셔널 큐어, 완전히 B형 감염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의 개발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존의 치료제로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빅파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B형 감염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직접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고, 또한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면역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하는 두 번째 그런 방향이 있겠습니다. 저희 기술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최초로 발견한 그런 아시아에서 만연하고 있는 그런 간암 환자에서의 특이적인 그런 변이주를 대상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변이주에만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결손 변이주를 발견했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아미노산들, 폴리펩타이드들이 면역 조절 기능이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의 가능성들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희 기술 개요를 정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폴리6라는 6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폴리6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제 혹은 항암제, 면역 보조제로서의 작용을 하게 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면역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DC가 다음과 같이 MTROS, 그 다음에 타이반 인터페론 시그널링을 통해서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면 TNF 알파, 아이노스, 더블 포지티브 TPDC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TPDC는 굉장히 만성 감염의 그런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항암 면역에도 굉장히 특이적인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DC가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 CTL 레스폰스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항암 작용을 일으키는 기전이 있겠고, 또한 여러 가지 단백 항원과 같이 조합을 해서 면역을 하게 되면 이런 면역 반응을 보조하는 그런 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 기능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폴리6는 정맥내 투여를 하게 되면 직접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역시 타이반 인터페론을 인덕션 시키는 방법으로 직접 감염된 세포에 존재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즉 폴리6는 크게 세 가지 방향, 항바이러스 제제로서의 개발, 그 다음에 면역 보조 제제로의 개발, 그 다음에 항암제로서의 개발이 가능한 그러한 펩타이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그러한 폴리6의 항바이러스 제제로서의 가능성들을 먼저 탐구하고 이들에 대한 특허를 추론해서 현재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HIV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았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저희가 이런 폴리6라는 펩타이드가 HIV에 감염되어 있는 그러한 세포에 에피제네틱 모디피케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P300이라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해서 이들의 익스프레션을 저해함으로써 HIV1의 인테그레이즈 이니비터로서 작동해서 HIV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임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인테그레이즈 이니비터는 HIV 치료제로서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높은 그러한 항바이러스 제제로서 향후 HIV 치료제로서도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안티캔서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폴리6라는 펩타이드를 인체나 동물의 면역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인체에 있는 이러한 DC를 액티베이션, 타이반 인터페론 디펜던트한 매너로 이런 팁 DC를 만들게 됩니다. TNF 알파, 아이노스, 더블 포지티브 DC를 만들게 되고, 이들이 강력하게 CD44, CD40 라이간드 인터랙션을 강화시켜줘서 이런 항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CTL 레스폰스를 굉장히 강화시켜줍니다. 그럼에 의해서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동물 실험이나 인비트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고, 이러한 요새 항암제 주요 그러한 타겟이 이 CD40 라이간드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시그널링들을 많이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폴리6가 이것들을 강력하게 증진시켜주는 걸 확인을 했고, 또한 요즘 임뮤인 체크포인트와의 그런 병합효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PD-L1과 시너지틱하게 항암 효과를 보임을 두 번 전에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폴리6는 기존의 인민 체크포인트와 조합을 이뤄서 이렇게 항암제로서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백신 어주번트로서 그런 치료용 백신으로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는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제는 굉장히 요즘 시장이 가장 큰 항바이러스 치료제인데요. 저희는 기존에 HBV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타겟 단백인 HB 서피스 안티젠과 저희 폴리6를 섞어서 면역을 하게 되면 동물 모델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특이적인 그런 CTL 레스폰스를 유발하고 또한 휴머럴 이뮤 레스폰스를 강하게 유발시켜서 이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강력한 치료 효과를 보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런 조합들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용 백신뿐만 아니라 요즘 예방용 백신도 굉장히 큰 시장이 있는데 이러한 예방 백신도 대체할 수 있을 두 가지 트랙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타이바 인터페론을 유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아주 브로드한 안티바이럴 이펙트를 나타냅니다. 저희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스코브2에 대한 그러한 항바이러스 효과도 저희가 타이바 인터페론 디펜던트하게 강하게 유도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폴리6 자체가 다이렉트하게 항바이러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면역을 통해서 인다이렉트하게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하게 역시 MTROS C가 스팅 패스웨이를 통해서 내인성 인터페론을 유도함에 따라서 HBV의 개발에 가장 허들인 게 cccDNA가 존재를 해서 펑셔널 큐어가 아주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들을 완벽하게 없앰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이렉트한 항바이러스 제제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폴리6의 인비보 내 독성 시험을 그런 단회 독성, 반복 독성을 통해서 정맥 내, 그 다음에 피하 반복 그 투여 독성 시험을 수행해 보았는데 안정성이 담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술의 특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폴리6는 일단 단일 기전입니다. MTROS를 통해서 C가 스팅 패스웨이를 통해서 내인성 인터페론을 유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터페론의 여러 가지 면역 조절 기능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 굉장히 약제로서의 아주 굉장히 포텐셜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로 많은 그런 디지에 드러그 오브 초이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단점, 외인성 인터페론의 단점은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물질은 외인성 인터페론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폴리펩타이드로 면역을 통해서 내인성 인터페론을 생산하기 때문에 기존의 외인성 인터페론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셉터 메디에이티드 인터랙션을 통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정성 문제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요. 또한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정맥내 주사가 아닌 피하 주사로서 이러한 모든 작용들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단백 제제와의 그런 병합요법에 있어서 수용성인 상태에서도 굉장히 어주번트레스의 능력을 소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형화하는 데도 굉장한 유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굴한 폴리6는 이러한 항바이러스제, 특히 HIV, HBV, 사스코브에 대한 그런 항바이러스 제제로서의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백신 어주번트로서의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적용 가능한 범위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또한 아주 독특하게 팁 DC라는 그러한 DC를 유도하기 때문에 항암 면역제로서의 개발 가능성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폴리펩타이드가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해양들은 제가 잘 정리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그런 지적재산권을 먼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국내 특허, 일본과 중국, 그다음에 미국 내 그런 특허를 확보한 상태고요. 이들은 물질까지 저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드럭을 개발하는 데 많은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 지금 현재 용도로 특허가 되어 있고요. 이제 국내 및 국외에 그 항바이러스, 항암, 그다음에 면역 보조제로서 여러 용도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그러한 특허 내용들은 직접 들어가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문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5편의 논문들이 현재 출판되어 있고 혹은 출판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사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TM5SF5라고 하는 단백질, 막 단백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 20년 이상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펌메드에서 검색을 했을 때에 74건의 퍼블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50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TM4S5가 어떻게 이렇게 간 질환 내지는 다른 질환에 관여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왔던 것이고 또 그 발병 기전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 발병에 대한 어떤 억제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억제제를 개발하는 차원에서 특히 이제 스몰 컴파운드나 항체를 공동 연구 내지는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의 추구하는 이 치료제나 예방 약물이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두 가지 모듈을 가지고서 특히 우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지방간이라든가 지방간염, non-alcoholic 스타토헤파티티스, 나풀드 내지는 패티 리버 디지즈에 걸려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간암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발병률이 한 5위권 안에 들어가지만은 치료율이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38%에 이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간암에 걸리면은 3명 중에 1분은 살아남으시지만은 2분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 그 경제 활동의 주역인 40대, 50대가 병원비를 많이 쓰는 그 항목 중에 최고로 높은 것이 간 질환 내지 간암 때문에 병원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어떤 이 만성적 간 질환 및 간암의 발병에 있어서 이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여 왔던 바 그 단백질에 의한 신호 활성이나 단백질 결합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스몰 컴파운드, 특히 아이소옥사졸이라든가 내지는 인간화 최적화된 TM4S5 항체를 통해서 사용을 해서 이 질환을 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단백질은 이렇게 멤브레인을 4번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 4번 통과하는 단백질이 사실은 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이나 라이소솜 멤브레인이나 오가넬 멤브레인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다른 단백질들 멤브레인 프로틴이나 리셉터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랙션을 하면서 이 세포 바깥의 어떤 환경 인자에 의해서 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성이 아주 유니크한데요. 그래서 이 헤파토사이트, 간의 한 7, 80%를 이루는 간 상피 세포의 플라즈마 멤브레인, 라이소솜하고 마이토콘드리아 컨택 그리고 엑소솜에도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 인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헤파토사이트 차원에서만 어떻게 크로스톡 내지는 어떤 유니크한 어떤 활동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크로파지나 T셀이나 이런 것 임mun셀에서도 이 TM4SF5가 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에 이 헤파토사이트나 임mun셀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버전으로
간에 존재하는 이 헤파토사이트와 인물셀들 간의 상호작용, 크로스톡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엑소점에도 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페이퍼를 냈거나 또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이 간과 판크레아스 그리고 아디포즈 티슈 간의 오간 크로스톡이 이 TM45 의존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간 상피 세포에 많이 발현하는 이 TM45라는 단백질 때문에 간의 기능 내지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호메오스테시스나 패솔로지컬한 시츄에이션이 변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M45가 있을 때에 생기는 간 질환 모델 그리고 암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헤파토사이트의 TM45가 오버 익스프레션 되도록 한 유전자 변종 동물에서 MCD 다이어트나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팻 다이어트 더하기 CCL4를 먹였을 때에 이렇게 아주 래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약물을 안 치는 것에 비해서 치면은 또 훨씬 호전됩니다. 그리고 암의 차원에서는 보면은 이 동물 자체를 노멀 차우 다이어트를 먹이면서 그냥 27개월 동안 내내 기다려 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가다 발현하는 동물은 이렇게 암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은 암 지표 인자들이 높아지기도 하고 PD-L1이라든가 TM45가 이렇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유전자가 없는 나가온 마우스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못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어린 마우스에다가 덴이라고 하는 약물을 이제 간에게 영향을 줘서 간암이 생기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에이지 매칭 컨트롤에 대비해서 덴을 처리한 와일드 타입 마우스에서는 이렇게 간의 노들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은 이 유전자가 없거나 이니비터를 처리했을 때는 훨씬 더 간의 상태가 좋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 암 환자들의 그 조직을 이 서울대 의대의 병리학자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티슈 마이크로 레이를 수행했습니다. 약 한 30-40 환자의 티슈를 스테이닝 했을 때에 한 50% 이상 되게 TM45 파지티브니스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 질환, 간암에서 TM45의 중요성은 저희들이 여러 모델에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확인을 한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TM45가 간 질환 내지 간암에서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임상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도 또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직접 샘플을 이제 나풀 그러니까 패티 리버 환자 그다음에 내시 환자를 얻어서 그 티슈를 바이옵시 티슈를 이렇게 웨스턴 블랏을 수행했을 때에 이 내시 환자 중에서 나풀 환자에서는 별로 심하지 않았지만은 내시 환자에서 파이브로틱 스코어가 높아짐에 따라서 TM45 발현이 높아지고 다른 인자 몇 개들도 같이 병행되어서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로시스일 때에 간 경화일 때에도 역시나 이 TM45가 높은 그룹이 좀 더 예후가 안 좋은 반면에 안 좋으면서 또 역시 콜라겐이나 라미닌 감마2가 발현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간 질환을 볼 때에 지방간, 지방간염, 섬유화, 경화, 암 이렇게 어느 정도 순차적으로 볼 때에 물론 그렇게 발병을 하지는 않지만은 이 얼리 단계의 나풀, 레시, 파이브로시스 그리고 이제 이 사이로시스에서도 TM45가 중요한 것을 연결됨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TCGA 데이터 세트에서 TM45가 발현되는 것을 봤을 때에 다른 GI 트랙 캔서 타입에 대비해서 이 특히 리버에서 지금 요 녹색은 노멀 non-tumor 데이터고요. 요 빨간 것이 이제 리버 캔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기에 대비해서 리버에서 이 튜머가 생겼을 때에 엄청 훨씬 높게 TM45가 발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GSE 데이터를 보면은 특히 간암의 병기가 낮을 때보다 2기, 3기 내지는 3, 4기가 되었을 때에 이 빨간 선 TM45가 높으면은 예후가 안 좋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기, 2기 때에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TM45 발현이 이제 특히 간 질환의 발병, 암만이 아닙니다. 프리캔서러스한 스테이터스, 내시나 파이브로시스, 사이로시스 단계에서도 이 TM45 발현이 엄청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환과 연결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TM45가 역할을 할까 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알아낸 거죠.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타이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TM45가 NK셀의 이뮨 체크 포인트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뮨 체크 포인트 PD-L1, PD-1, CTLA4라고 알고 있죠. 근데 저희들은 새로운 타겟으로 이뮨 체크 포인트를 조심스럽게 주장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대련을 처리해 가지고 암을 만들었을 때에 여기에서 종양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종양 부분이 있고 non-tumor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KI67이 아주 포지티브하고 그럴 때 여기에 이제 NK셀이 TG를 많이 발현을 하면은 여기보다 non-tumor 리전보다도 이쪽이 갈색이 약간 진하지요. 투머 리전이. 그래서 TG를 많이 발현하면은 NK셀의 활성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투머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가 맞아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슬램프 F7이라고 해서 오히려 이것이 가다 발현하면은 NK셀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투머가 못 생기게끔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럴 때 보면은 이쪽이 여기하고 달리 반대의 개념으로 이쪽에 좀 파란기가 있고 이쪽에 갈색기가 강한 그래서 이 투머 부분에서 슬램프7의 레벨이 좀 낮아지는 측면을 보여주고요. 역시 TM45는 투머 부분이나 프리캔서러스한 부분이나 공이 보이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가웃 마우스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못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동물 조직에서 이렇게 현상을 받고 그 인포마틱 어널리시스를 차이해서 거기에서 보더라도 TM45가 높아지면은 얘네들이 스티뮬레이터리한 NK셀의 라이겐드들이 낮아지는 측면을 봤어요. 자, 이래서 NK셀의 그 어떤 이뮨 체크 포인트하고 연결되겠다 싶었던 건데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이뮨 체크 포인트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프로틴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캔서셀이나 T셀, NK셀 사이에 프로틴 인터랙션을 하면서 위치를 바꾸면서 새롭게 이 세포 표면으로 가거나 아니면 디그레이션 되거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이뮨 활성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서셀에서나 이 NK셀이나 T셀에서 TM45가 있다면은 얼마든지 프로틴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네들의 이뮨셀의 활성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페이퍼를 냈을 때에 그 NK셀을 억제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비보 차원에서 인비보 모델에서 이제 그러한 개념을 좀 확인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간암 환자의 어떤 PDX 모델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이 생길 때에 이 약물을 스몰 컴파운드를 두 가지를 이렇게 따로따로 처리했을 때에 이렇게 투머가 훨씬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이 조직을 따서 확인을 했을 때에 이제 컨트롤 조건에서는 이렇게 종양 지표나 또 이 PD-L1이나 슬램F7의 발현을 이렇게 보는데 약물을 처리한 경우에서는 이러한 지표들이 없어지거나 낮아지면서 특히 이 이제 파렌키말 셀이나 non-parenchymal 셀에서 PD-L1의 레벨이 좀 줄어드는 측면. 하지만은 슬램F7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활성화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많아지면서 투머가 안 생기도록 하고 얘네들은 없어지면서 투머가 안 생기도록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을 동시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PDX 모델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C57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제 덴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하게 이제 이 덴을 처리했을 때에
종양이 생기는 종양 부분과 눈투머 부분을 이렇게 비교할 때에 TM45가 공이 보이는데 이거는 스티뮬레이터리 한 거기 때문에 N에 많아야 되고요. 이것은 이니비토리 한 거기 때문에 NK셀의 활성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T에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계가 여기에서는 역전이 되고 KI67은 셀을 자라는 게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잘 보이고, 하지만은 나가온 마우스나 이니비터를 처리한 마우스에서는 그러한 어떤 패턴을 사실은 종양이 적고 아주 적고 그러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mRNA를 티슈에서 mRNA를 분석을 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라이겐드들이 약물을 처리했을 덴을 처리했을 때는 낮아지다가 이제 약물을 처리해주면 올라가는 측면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M45 억제제가 이렇게 항간암을 하는데 면역 NK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MOA를 저희들이 이제 20년 넘게 일을 해오면서 이 TM45에 의한 MOA 그리고 이니비터의 MOA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 약물들이 이 TM45의 두 번째 루프, 엑스트라셀룰러 루프 2에 결합을 하면서 그 주변의 구조와 환경을 변화를 초래해 갖고 앵글라이코실레이션이나 프로틴 인터랙션을 막아주고 신호 활성을 막아서 결국에는 TM45에 의한 질환 발병을 억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NK셀 이뮨 체크포인트 차원에서는 얘네들하고 TM45가 직접 결합을 해서 면역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네들 이 TM45의 기능을 억제하는 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슬램F7 같은 경우는 약물을 치면은 레벨도 낮아지지만은 발현 결합도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PDL1도 레벨이 이 PDL1은 TM45가 있으면은 높아지는데 약물을 치면은 낮아지면서 결합도 낮아지는 측면을 보여줘서 결합 조절, 발현 조절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NK셀을 위한 것과 T셀, 뭐 PDL1도 사실은 NK셀에도 있고 T셀에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T셀에 포커스하는 것보다는 NK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간에는 많은 림포사이트가 있는데 T셀보다도 더 많이 존재하는 것이 NK라고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NK셀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술의 어떤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독일 타겟을 표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시의 파이브로시스로부터 캔서에 이르는 그런 질환을 동시에 제어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019년도 네이처 저널에서 리뷰하기를 뭔가가 이 질환이 내시를 거쳐서 캔서가 되는 것이 간암 환자들 중에 한 80%가 내시를 거쳐서 간암이 됩니다. 한 20%가 파이브로시스나 사이로시스를 거치지 않고 발병을 하는데 한 7, 80%가 내시를 거쳐서 파이브로시스, 사이로시스를 거쳐서 캔서가 되기 때문에 이 2019년도에만 해도 내시에서 캔서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드라이빙하는 바이오마커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축제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이 TM45가 이것에서 이것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시의 바이오마커를 동정하는 것 그런 결론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전이 과정을 막아줄 수 있음으로써 굳이 치료제가 별로 확보가 되지 않은 이 질환을 찾아서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때에 막아버리면은 이거는 리커버리가 될 수 있는 입장도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막으면 이것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전략의 패러다임이 좀 다른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2021년도 네이처 페이퍼에 내시를 거쳐서 캔서가 됐을 때는 이뮤노테라피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페이퍼가 있습니다. 어떠한 페이퍼였는가 하면은 PD-L1을 처리를 했을 때에 이 캔서 중에 내시를 거쳤을 때에는 오히려 항암 효과가 생기기보다는 이 티슈 데미지가 더 생겨서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시를 거쳐서 파이브로시스, 사이로시스를 거쳐서 간암이 될 때에
저희들 약물이나 저희들 타겟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처리가 효과를 제대로 못 주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anti-PD-L1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의 상위 인자 개념의 TM45를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어떤 포맷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크게 안 했지만은 이 저희들이 또 나름 이 TM45 항체를 인간화 시켜서 최적화된 상태로 특허까지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 스몰 컴파운드를 병영 처리할 수도 있겠고요. 또 ADC 개념도 될 수가 있겠고요. 물론 대학교 실험실에서 이런 일을 하자면은 아마 머리 터질 겁니다. 돈도 안 될 것이고요. 하지만은 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동일한 타겟을 추적을 하고 있지만서도,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내시 단계에서는 별로 의미를 못 받지만 항암 단계에서는 충분히 인비보, 인비트로 다 봤고요. 이것은 인비보로 이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이 노드 스키드 마우스에다가 이제 이제 투머 셀을 찌르고 TM45 있는 발현하는 셀을 찌르고서 이 약물만 처리하거나, 이거는 이제 컨트롤 조건이고요. 약물만 처리하거나 아니면 약물하고 항체를 따로 처리하거나 했을 때에 한 달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투머 매스가 줄어들고 이 드러그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따로따로 처리했을 때에 시너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논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증은 뭐 간질환 말씀을 드렸듯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대장암, 자궁 내막암이 가능합니다. 물론 판크레아틱 캔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요 세 가지만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TMA, 티슈 마이크로 어레이를 수행했을 때에 TM45 포지티브니스가 50% 이상 확보된 그런 샘플들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한 거고요. 또 이 동물 데이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한 27개월을 넘어서 30개월까지 동물을 추적을 해봤어요. 노말 차후일 때에. 그런데 이 유전자가 없는 마우스와 와일드 타입 마우스가 사코페니아 개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코페니아의 이제 어떤 질환 발병에 이 유전자가 또 관련되지 않을까. 이 유전자가 없는 것이 젊었을 때는 체중을 낮게 가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70살, 마우스로서는 27개월 정도인데요. 사람으로서는 한 70세 됐을 때에도 체중을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하는, 와일드 타입은 극강화되는데 체중을 높게 유지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노화됐을 때의 질환의 발병에 어떤 생기는 확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오베시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특허는 저희들이 사실은 2006년도부터 집요하게 들이댔습니다. 스테토시스, 헤파토스테토시스, 파이브로시스, 캔서, 메타스테시스 해서 이제 여러 개의 특허를 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특허들은 요 컴파운드에 의한 것이지만은 요 컴파운드가 특허가 이제 한 5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 컴파운드를 찾아서 지난 8월 달에 이 영역으로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체를 지난 1월과 7월 달에 미국과 대한민국에 출원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저희 랩에 가면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발명한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계신 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울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분들과 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기원 교수님 연구실의 신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기원 교수님을 대신하여서 디메틸 제일 아스테롤이라는 물질의 대사성 질환 그리고 근감소 질환 예방 또는 치료 용도 기술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명자이신 이기영 교수님은 건국대학교 생명공학부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셨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그리고 서울대 푸드테크센터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기원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정밀식이학 연구실은 파이토시티컬의 생리 활성을 규명을 하고 이를 상용화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약콩이라는 소재에 함유된 다양한 유효 성분에 대해서 12건의 용도 특허를 확보하고 또 제품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는 저를 포함하여서 정밀식이학실 소속의 연구원 6명과 양희 교수님 그리고 윤정환 교수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기술은 디메틸 제일 아스테랄의 멀티 기능성에 대한 기술입니다. 디메틸 제일 아스테랄은 앞으로 줄여서 DMG라고 명명하겠습니다. DMG를 발굴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하여서 천연물로부터 GR 안타고니스트를 예측하였을 때 동북아에서 서식하는 3가지 식물에 함유된 천연물인 DMG를 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학습 모델의 경우에는 화합물의 구조로부터 물질의 활성을 예측할 수 있는 QSAR 기반의 모델로 GR과 결합하는 천연물 중에서도 GR 기랑 작용을 갖는 물질을 이중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 방법을 통해서 DMG를 발굴을 하였고 DMG가 GR 기랑 작용을 통해서 대사성 질환과 근육 감소로 인한 질환에 대한 멀티 기능성을 가짐을 규명하였습니다. 기술 내용을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왜 GR 안타고니스트를 발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스트레스가 비만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만성질환을 일으키게 되는지에 대한 기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기전 중 보시는 바와 같이 교감신경계와 또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인 HPA 엑시스 활성화 기전이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에 대한 단기적인 반응으로 활성화된 교감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카테콜아민을 분비하여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또 간에서의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해서 혈당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 스트레스에 대한 장기적인 반응인 HPA 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하여서 기존 카테콜아민의 작용을 돕고 또 식욕을 증가시켜서 다음 스트레스에 대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즉 GC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인 GR에 결합을 해서 다양한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함으로써 단기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에너지 향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장기화되거나 합성 GC를 복용하고 또 항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또 노화가 진행이 되면 혈중 GC의 농도가 과도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양한 대사성 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고코르티솔 혈증으로 대표되는 질환인 쿠싱 신드롬과 유사한 임상적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쿠싱 신드롬은 체중 증가, 과도한 내장 지방, 근육 손실, 피로 등의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중 GC와 복부 비만 간의 연관성은 다양한 전 임상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방 조직에서 GC는 인슐린의 지방 합성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지방 분비 작용을 직접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지방 축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GR의 발현 밀도가 내장 지방에서 더 높기 때문에 복부로의 지방 재분배를 촉진시켜서 복부 비만을 유도합니다. GC는 근육에서의 단백질 합성을 또 감소시키고 또 단백질 분해를 증가시켜서 근육 감소로 인한 다양한 질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과도한 혈중 GC로 인해서 유도되는 대사성 질환과 근육 감소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천연물 GR 안타고니스트인 DMG를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비트로 상으로 검증한 DMG의 항비만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인실리코 도킹 스터디와 인비트로 바인딩 어세이를 통해서 DMG가 강한 결합력으로 GR과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낮은 농도에서 GR에 대한 기량작용을 보유함을 확인을 하였고요. 또 DMG를 지방세포에 처리를 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지방세포의 지방 축적을 억제하였는데 이는 DMG가 지방분해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전사는 증가를 시키고 또 지방합성과 관련된 유전자들의 전사는 억제하기 때문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DMG의 근육감소 효능입니다. 근육감소 완화 효능입니다. DMG를 근육세포에 처리를 하였을 때 합성 GC인 덱사메타존으로 인해 줄어든 근관 형성을 DMG가 회복한다는 것을 인비트로 상에서 확인을 하였고요. 또 대표적인 염증 인자인 IL6의 발현을 감소시킴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DMG는 또한 덱사메타존으로 인해 유도된 근육세포 아포프토시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 아래 그림과 같이 DMG는 근육세포 브레이크다운에 관련된 인자들은 억제를 하고 또 근육세포 분화와 관련된 인자들의 발현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기술의 특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본 기술은 천연물 지알 기량제인 DMG의 멀티 기능성을 규명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비만과 근감소라는 두 가지 질환에 저희는 국한하지 않고 연관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용도를 청구항으로 확보해서 적용점을 최대한 넓혔다는 장점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에는 DMG 외에도 DMG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유도체 48종에 대한 권리 범위를 명시를 하고 있어서 화합물 딴에서도 넓은 권리를 확보하였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기술의 적용점으로는 각각 비만과 근감소에 관련된 천연물 시장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비만의 경우에는 세계 비만 연맹이 2030년까지 비만 인구가 10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할 정도로 환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고, 또 비만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천연물을 활용한 예방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과 연관된 천연물 시장을 일반 식품부터 치료제까지 잡아보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약 1조 3천억 달러의 규모로 추산을 하였습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비만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라서 근육량이 감소한 질병인데요. 2016년 최초로 미국에서 질병 인정을 받고 저희 나라에서도 2021년에 질병 코드를 부여받았습니다.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골다공증과 골절 등이 쉽게 발생하고 또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양한 만성질환에 쉽게 취약해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한 노인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인가가 증가하고 또 근감소증을 앓는 환자들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만 해도 고령층의 23%가 이미 근감소증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육 감소와 연관된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치료제 시장은 약 1,267억 달러로 이 시장 역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만과 근감소증이라는 질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DMG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구 집단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건강기능식품과 천연물 의약품에 대해서 각각 고민을 해보았을 때 우선 건기식의 경우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유도된 비만과 노화로 인해 대사성 질환이 높은 중년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집단 모두 높은 혈중 GC 농도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발생하고 또 근육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구 집단입니다. 천연물 의약품의 경우에는 쿠싱 신드롬 환자들 그리고 합성 GC 혹은 항정신성 의약품 섭취로 인해서 높은 혈중 GC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감소증 환자들을 타겟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DMG에 대한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특허 모두 국내 출원과 PCT 출원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대사성 질환 특허의 경우에는 국내 특허 등록까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은 이 다양한 마우스 모델을 이용을 해서 질환 모델을 연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척수성 근위축증과 관련해서 기존 치료제인 이 졸긴스마 대비 그 치료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유전자 변이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척수성 근위축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SME라는 질병은 이 SMN의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 SMN1 유전자로부터 생성된 이 SMN 단백질이 운동신경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서 SMA 환자의 경우에는 SMN1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에 이 SMN의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운동신경세포가 사멸함으로써 이 근위축과 더불어 근기능의 소실이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이 SMA 환자 중에 가장 많은 환자군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이 중증 SMA의 경우에는 이 신생아 중에서 약 6천 명에서 10,000명당 1명꼴로 이 중증 SMA가 발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4개월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SMA라는 질병 자체가 결국에는 SMN의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치료 연구의 방향은 그 부족한 SMN을 보충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로 현재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 중에서 이 대형 제약사인 노바티스에서 개발한 졸겐스마라는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 졸겐스마는
SMN 유전자를 AAV라는 바이러스 시스템에 도입한 방식으로서 1회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 부족한 SMN을 보충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의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기반 유전자 치료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FDA 승인을 받은 이후에 매년 약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약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졸긴스마가 SMA 치료에 있어서 큰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 기존의 여러 임상 결과들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의 한계점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계점은 불충분한 치료 효과입니다. 임상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중증 SMA 환자의 졸긴스마를 처리한 경우에 수명 연장 효과는 확실하게 관찰이 되었지만 정상인에 비해서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관찰이 되었고요.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는 호흡 보조 기구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이 과량의 바이러스에 의한 간 독성이 부작용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이 졸긴스마의 사용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치료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환자에게 과량의 바이러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바이러스의 양에 의해서 이 간 수치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같이 투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2명의 환자가 급성 간부전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 야생용 SMN의 유전자 변형 과정을 거쳐서 이 안정성이 증가된 SMN을 개발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 SMA에 대한 이 개선된 치료 효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중증 SMA 마우스 모델을 대상으로 이 기존 치료제와 이 변이체를 투여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수명과 운동 능력이 현저히 향상이 되었고요. 그 과정 중에 간 기능의 회복이 좀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작용의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이 바이러스 용량을 감소해서 투여를 해본 결과도 마찬가지로 SMN 변이체를 사용한 경우에 이 운동 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중증 SMA라고 표시되어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이제 중증 SMA의 일반적인 수명입니다. 한 14일 정도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 기존 치료제를 투여했을 때에는 약 2주 정도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한 28일 정도까지 생존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SMN 변이체를 처리한 경우는 평균 수명이 100일 이상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과정 중에 몸무게의 증가도 현저히 증가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SMA의 그 질병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운동신경세포의 개선 여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을 같이 해봤는데, 운동신경세포의 숫자가 그 SMA 변이체를 처리한 경우가 정상과 유사하게 그 숫자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에 따라 운동 능력도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퇴행성 신경질환 마우스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이 다리를 꼬는 듯한 이 표현형이 SMN 변이체를 이용한 경우에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간 기능의 회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봤는데, SMN 변이체를 처리한 경우 이 간 세포의 분열능이 더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이 인간의 경우에 소화기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이 사춘기 시기에 2~3배 정도까지 증가하는 이 IGF-1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의 레벨이 이 기존 치료제 대비 SMN 변이체를 처리를 했을 때 정상에 가깝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간 기능의 회복에 있어서도 이 SMN 변이체가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간독성을 완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존 치료제와 SMN 변이체에 대해서 기존 처리 용량의 3분의 1로 처리를 한 후에 관찰을 해봤을 때에도 이 운동 능력의 개선 효과가 정상에 가깝게 SMN 변이체에서 관찰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과량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임상에서의 부작용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개선된 치료 효과와 부작용 감소, 그리고 저희가 유전자 변이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실제로 이게 산업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거는 최근에 저희와 유사한 전략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실제 FDA 승인을 받은 그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혈우병 치료와 관련된 연구가 최근에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혈우병 B 환자군은 이 혈우병 환자들 중에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질병의 특성은 그 혈액 응고인자 9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SMA라는 질병이 SMN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SMN을 다시 보충해 주는 방식으로 이 치료가 진행이 됐듯이 똑같이 이 혈우병 B도 혈액 응고인자 9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혈액 응고인자 9번을 다시 보충시켜 주는 방식의 치료 연구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그 방식이 이 졸겐스마 SMA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AAV라는 바이러스를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혈액 응고인자 9번을 넣어서 과발현시키는 방식의 치료제를 초기 개발 치료제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이용을 해서 2017년부터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2년 뒤인 2019년에 저희가 그 사용한 유전자 변형 방식과 동일한 방식의 이런 유전자 변형 과정을 거쳐서 활성이 증가한 혈액 응고인자 9번의 변이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체를 가지고 실제로 그 이후의 임상과 최종적으로는 FDA 승인을 받고 현재 혈우병 B의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가 승인이 받기 전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졸겐스마라는 치료제가 가장 비싼 치료제였는데 지금 현재 이 치료제가 나온 이후에는 이 치료제가 현재까지는 가장 비싼 치료제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기존 치료제인 졸겐스마 대비 이 안정성이 증가된 SMN 변이체를 이 SMA 치료에 사용하는 이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현존하는 치료제들의 치료 효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좀 혁신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혈우병 치료제의 경우에 초기 개발 치료제가 2017년에 이걸로 임상이 시작이 됐는데 이 개선된 변이체가 2019년에 나왔고 3년 뒤인 2022년에 FDA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와 동일하게 저희가 기존 개발 치료제인 졸겐스마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성공한 이 FDA 승인에 성공한 치료제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산업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국내 출원과 또 해외 출원까지 PCT 출원까지 현재 완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장미숙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개발한 치료 효능 강화 중간염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신경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하버드 대학과 뉴욕 대학에서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2003년에 모교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줄기세포학회 창립에 기여해서 초대 이사를 역임하였고 현재 줄기세포학회 감사 및 대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성체줄기세포에서 신경세포, 교세포로의 리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분화유도된 신경세포와 교세포를 이용해서 질환 모델링과 오늘 말씀드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해서 뇌질환 치료 기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연구 3가지 연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다 밑에다 아래다 넣는데요. 첫 번째 것이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세포치료제 관련 내용입니다. 사람 중간염 줄기세포에서 성상교세포로 제가 유전자 조작 없이 화학적 리프로그래밍 방법으로 세계 최초로 분화유도 방법을 확립하였습니다. 성상교세포의 좋은 특성을 갖는 치료 효능이 강화된 중간염 줄기세포를 이미 여러 질환 동물 모델에 적용해서 유효성과 안정성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이 기술은 이미 기술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에
사람 지방 줄기세포에서 유전자 조작 없이 신경 줄기세포, 가바 신경세포 리프로그래밍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였고 이미 기술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은 사람 중간염 줄기세포를 유전자 조작 없이 저분자 화합물만을 이용해서 그 성상교세포의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중간염 줄기세포를 만들었습니다. 즉 치료 효능이 강화된 중간염 줄기세포입니다. 중간염 줄기세포는 이 중간염 줄기세포 그냥 중간염 줄기세포는 초기 단계만을 현재까지 그 세포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환자에서 여러 번 골수 채취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자에게 어떤 굉장히 고통을 유발하고요. 또 그때 뭐 필요할 때마다 골수를 채취한다는 것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근데 저희 기술은 후기 단계 제가 사용했던 그 패시지는 거의 패시지 한 10 정도 되는 중간염 줄기세포도 제가 개발한 유도 기술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치료 효능이 강화된 그런 그 성상교세포 기능을 가진 중간염 줄기세포로 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상교세포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경세포 생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유효 성분을 함유하는 그 뇌졸중 알츠하이머, 뇌경색 후유증, 혈관성 치매 동물 모델에 저희가 만든 이런 세포 치료제를 이식하였고 이미 그런 동물 모델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그 세포 치료제는 유전자 조작 없이 화학적 리프로그래밍 방법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암 발생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유전자 주입 기술이 그런 단계가 필요 없으므로 SOP 그런 확보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질환의 동물 모델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럼 이미 발표된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포 치료제를 먼저 척수 손상 모델에 이식한 후에 신경 재생 및 세포 보호 효과를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파이럴 코드고 SC가 이런 빨간 실 같은 것이 척수 신경입니다.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척수 조직 절편에서는 이렇게 척수 신경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조직 절편을 탈수초화를 즉 하게 되면 이렇게 신경이 손상이 돼서 이런 실 같은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탈수초가 유도된 척수 조직 절편에 그냥 미분화된 인간 중간염 줄기세포를 이식하면은 척수신경이 조금 자라나옴을 여기 보시면 이건데요. 척수신경이 조금 자라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포 치료제를 이식하게 되면은 여기 엄청나게 많은 척수신경이 자라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정상 대조군을 예를 들어서 100%로 했을 때 탈수초화를 유도하면은 이런 척수신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냥 미분화된 중간염 줄기세포 이식하면 한 4배 정도 척수신경이 자라납니다. 근데 저희 세포 치료제를 이식하게 되면 거의 6배 정도 척수신경이 자라나고 미분화된 중간염 줄기세포에 비해서는 거의 1.5배 이상, 거의 2배 가까이 척수신경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효과가 있는지 봤더니 저희가 개발한 이 세포 치료제에서 VGF, HGF 그 외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영양 성장인자들이 이제 분비가 되어서 이것들이 신경 재생하고 세포 생존 증가 또 세포 사멸 감소에 기여함을 저희가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세포 치료제가 다양한 성장인자들이 분비를 통해서 척수 손상 모델에서 신경 재생 및 세포 보호 기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대 의대 김효수 교수님과 공동 연구로 김효수 교수님 랩에서 이런 뒷다리 허혈 마우스 모델을 갖고 계시는데요. 거기다가 저희 세포를 한번 이식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뒷다리 허혈 유도를 하고 나서 2주가 되면은 이 뒷다리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여기에 분화하지 않은 인간 중간염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조금 재생이 돼요. 근데 저희 세포 치료제를 이식하게 되면 뒷다리가 2주 후에 뒷다리가 거의 완벽하게 재생됨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 저희 세포 치료제에 의해서 혈류량하고 혈관 형성이 월등히 증가해서 이렇게 혈관이 자라나고 또한 이런 뒷다리가 재생됨을 저희가 증명을 하였고 논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제가 신경과학을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신경질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럼 한양대 의대 고성호 교수님이 이런 그런 동물 뇌경색 모델을 많이 갖고 계셔서 그 교수님과 공동 연구로 한번 저희 세포 치료제를 그 교수님의 동물 모델 한번 이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뇌경색을 유도하게 되면은 4주 후에도 이렇게 뇌경색이 이게 점선으로 하얀 부분이 경색이 유도된 뇌 부위입니다. 이거 뇌 MRI 찍은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미분화된 중간엽 줄기세포 이식하게 되면은 이런 뇌경색 하얀 부위가 조금 감소합니다. 그런데 저희 세포 치료제를 이식했더니 이 뇌경색 일어난 부위가 여기 대조군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월등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봤더니 저희 세포 치료제에서 이 IGF-BP4라는 이런 신경보호하고 재생 효과 또는 세포 생존이 증가하는 이런 좋은 물질이 많이 분비가 돼서 이것이 뇌경색 부피 감소와 동물의 행동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포 치료제하고 이런 IGF-BP4를 억제하는 그런 물질을 같이 주입을 했더니 뇌경색 부피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문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세포 치료제는 유전자 조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암 발생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때 뭐 유전자를 넣거나 이런 스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 SOP 그런 확립이 굉장히 쉽고요. 안정성 확보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질환의 동물 모델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그냥 인간 중간엽 줄기세포를 쓰게 되면 아주 얼리 패시지 초기 단계의 인간 중간엽 줄기세포를 쓰기 때문에 세포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게 되면은 또 환자로부터 척수에서 다시 골수를 채취해서 거기서 세포를 뽑아서 이런 굉장히 환자한테 고통도 주고 여러 번거로움이 수반이 되는데 저희는 제가 사용한 거는 패시지 한 9, 10짜리의 아주 낮은 아주 후기 단계의 그런 중간의 줄기세포를 저희가 성상교세포로 분화 유도해서 세포 치료제로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세포를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리 패시지는 그냥 엘렌트 탱크에 넣어두고 저희가 필요할 때만 꺼내가지고 저희가 분화 유도해가지고 세포 치료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경색 부피가 50% 이상 감소한 거 뇌경색 동물 모델에서 저희 세포 치료제에 의해서 뇌경색 부피가 50% 이상 감소한 것을 저희가 이미 증명을 이렇게 하였고요.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임팩트 볼륨이. 그 다음에 행동 개선도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에서도 이런 장기 기억력 개선하고 인지력 개선이 올라감을 저희가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세포 치료제는 일단 뇌혈관 및 신경계 질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증으로는 뇌졸중, 알츠하이머, 뇌경색 후유증, 혈관성 치매인데 이 4개 질환 모두 동물 모델에서 저희가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보를 하였고요. 이 4개의 적응증 모두 국내 및 PCT 또는 해외 특허 등록 및 등록 또는 출원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제 이전하고자 하는 업체는 이런 세포 치료제 개발 업체 또는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관심이 있는
그런 회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세포 치료제는 이미 연구실 규모의 부품들 성능 평가는 완료를 하였고요. 동물 모델에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 개발 단계는 GLP 단계, 전임상 단계로 시제품 제작하고 성능 평가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물질 특허고요. 물질 특허는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특허 등록을 이제 완료를 하였고요. 나머지는 모두 용도 특허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하고 뇌졸중은 이미 국내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요. 미국에 현재 출원 중이어서 완료했고 현재 심사 중입니다. 또 뇌경색 후유증하고 혈관성 치매는 국내 특허하고 PCT 출원이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미국과 EU에 조만간 출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미국 학회에서 이런 세포치료제 기술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어가지고 아쉽게도 산단에 오늘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세포치료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갖고 계신 분은 나중에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기업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이제 배경을 일단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면은 생물학적 제재나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바이오 베터나 바이오 시밀러와 같이 다양한 활용성이 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원료 가격과 인체 안정성 등이 문제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특정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활성형 단백질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해결 방안으로서 동물 유래의 생체 반응기를 이용한 유용 단백질의 생산 사례들이 몇 차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에 형주자나 염소로부터 생산된 항응고제인 에이트린, 그리고 특히 2015년도에 미국의 알렉시온사에서 개발된 LDL 결핍증 대체제인 카누마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들 수 있겠는데요. 이 형주전환 닭을 이용한 의약품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 일본 산업기술연구소에서 2018년도에 인간 인터페론 베타를 생산하는 유전자 편집 닭 개발, 또는 2020년도에 개발된 항암 항체 안티 허투의 생산 닭 개발 사례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연구소는 현재 일본의 대표적인 제약 회사인 코스모바이오와의 협업으로 주문형 제조합 단백질 생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원으로서의 달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달걀을 섭취를 함에 있어서 달걀 알러지가 특히 영유아에서 유병률이 0.5에서 2.5%까지 이르게 되는 일종의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달걀 자체는 매우 고농도의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원으로서 일부 노약층 혹은 심혈관 질환자들의 식품 섭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러젠 또는 성분을 조절하기 위한 달걀 기술 개발 동향으로서 일본 아이스트 혹은 히로시마 대학교에서 남백 단백질의 일종의 오보뮤코이드를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편집한 사례가 있고요. 이에 더해 유용 성분 강화 및 향상에 있어서는 저희 아비노젠이 세계 유일한 기업으로 현재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는 유전자 편집 조류 생산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조류는 포유류 시스템과 전혀 다른 발생학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조류 특이적 생식세포 매개의 유전자 편집 기술들이 현재까지 기술 개발되고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모디얼 점셀이라고 불리우는 원시 생식세포는 생식세포의 전구체이자 장기 배양이 가능한 줄기세포의 일종으로서 여기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도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맞춤형 유전자 편집 닭들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편집 기술
들은 달걀 성분의 조절이나 달걀 생체 반응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달걀 생체 반응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개 이상의 높은 산란율을 기반으로 한 대량의 단백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모델이고, 이에 더해 낮은 면역원성과 높은 단백질 안정성, 그리고 일부 단백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효율의 활성형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닌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저희가 기존에 발표했던 논문 혹은 특허에 기반한 근거한 사실들이고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생체 반응기를 소개드릴 수 있겠는데, 난항 생체 반응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업에서 최초로 유전자 편집 난항 생체 반응기를 개발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고, 이것은 달걀당 약 5mg의 제조합 단백질이 생산이 가능하며 닭 간세포 특이적 단백질 당사자인 시아라, 감마 카르복실화 혹은 탈퓨코실화 등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혈액 제제 등의 의약품 생산에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남백 생체 반응기와 같은 경우에는 달걀당 약 30mg의 제조합 단백질이 생산이 가능하고 닭 난간세포 특이적 단백질 당사화를 통해 다량의 단백질 생산에 매우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달걀 성분을 조절하기 위한 저희의 노력들도 이어져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계 최초의 유전자 편집 닭으로 소개가 될 수 있는 달걀 알러지 성분인 오브알부민을 제거한 닭을 생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더욱 최근에는 달걀의 또 다른 단백질인 오보트랜스페린을 염기설 편집 기법을 통해 결손을 유도한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 기업으로 기술 이전 또는 기술 이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닭 PC의 효율적 배양 기술을 통한 유전자 편집 난항 생체 반응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사례가 있고, 최초의 달걀 성분 조절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난항 및 남백 생체 반응기에 의한 고부가 물질의 대량 생산 기법을 확보한 세계 유일의 유전자 편집 전문 기업입니다. 사업 분야로서는 주로 바이오 의약품 원료 생산 또는 유전자 편집 달걀의 생산, 여기서는 유전자 편집을 통한 유용 유전자의 강화라든지 유해 단백질의 저감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우선적으로 B형 혈우병 치료제인 구인자의 생산,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 저감란의 생산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혈우병은 전 세계 17조 원 규모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혈우병 치료제 시장이 있고, 혈우병은 A형, 크게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B형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9번 구인자의 결핍이 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CSL 베링사의 아이델비온 같은 제조합 구인자가 채택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4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평생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높은 치료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며 훨씬 더 효능이 좋은 제조합 팩터 9을 유전자 편집 닭의 난황으로부터 생산하는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걀 시장의 규모 같은 경우에는 앞서 혈우병 치료제 시장과는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시장을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비례해 기능성 달걀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저희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저감시키는 기능성 달걀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닭들은 현재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양계장에 약 10,000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당사 자체의 실험용 양계장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제품 개발 마일스톤으로는 혈액 응고 구인자 같은 경우 2024년 말까지 자체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고, LDL 콜레스테롤 저감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시기까지 달걀의 특성을 검증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기술 이전 또는 해외 판매를 기반으로 매출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정 매출과 소요 자금으로서는 약 2027년까지 11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자 유치는 초기 단계에 3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인적 구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아비노젠의 대표이신 한지용님은 조류 유전공학 분야에서 30년 이상 연구 개발을 수행한 세계 최고의 가금 유전공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표적인 업적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배아생 세포주 배양에 성공한, 또한 유전자 가해 기술을 도입한 조류를 세계 최초로 생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요 인력으로는 본 발표자인 연구소장을 포함해 2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본사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는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아비노젠은 국내의 독보적인 조류 유전자 편집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생명공학 회사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 교실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원래 그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하는 방사화학자고, 이제 주로 이 나노 의약품들이 이제 사람한테 쓰이려면 이것들이 이제 체내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런 걸 연구를 여러 군데에서 의뢰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방사능 동요소를 표지해가지고 체내 분포를 보는 일들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포항공대의 김성기 교수님, 뭐 우리 관악의 현택환 교수님 등등 여러 교수님들의 이제 나노 입자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노가 어떤 때는 굉장히 잘 되는데 어떤 때는 또 잘 안 되고, 그게 이제 그 배치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 좀 나노 물질들이 의학적으로 이용되려면은 그런 일정하게 생산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좀 갖추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체에서 생산되는 그 단백질 중에 나노 사이즈의 그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일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를 이제 알부민이라고 생각해서 알부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연구를 좀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은 저희가 알부민 가지고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던 계기가 됐던 게, 원래 핵의학에서 GI 블리딩이라고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빈혈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간혹 이제 소화기 계통에서 출혈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시는데, 우리가 그 혈관으로 주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장관계로 혈액이 빠져나가는 걸 영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먼 시럼 알부민을 가지고 테크네슘 표지해서 영상화하는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임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테크네슘이 표지된 HSA를 클릭 화학을 이용해서 다른 방사능 동요소를 붙여가지고 해봤더니 굉장히 다른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클릭 화학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노벨 화학상을 받았었죠. 그래서 그 체내에서도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피지올로지컬 pH 7.4에서 그다음에 물에서도 반응이 가는 화학 반응들 중에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골라가지고 우리가 클릭 화학이라고 정의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노 물질의 가장 큰 문제가 간 섭취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간 섭취가 굉장히 많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주사하자마자 간으로 다 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 섭취를 줄이면서 우리가 나노의 생산성, 그다음에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알부민 나노 플랫폼을 고안을 했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제 이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시간이 한 4시간까지 혈액에, 여기 캐로티드 아테리가 이렇게 보이는 걸로 봐서 이렇게 4시간까지 혈액에 잘 머물러 있었는데, 기존에 그 나와 있던 거는 그 주사하자마자 바로 간으로 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부민에다가 클릭 화학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 도입을 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체내의 반감기를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영상을 제가 이제 그 회의 시간에 이제 보자마자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이 구조를 그렸고요. 이 구조를 가지고 바로 이제 특허 출원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알부민에다가 클릭 화학을 도입하고, 그 클릭 모이어티를 이용해서 다양한
타겟팅 몰리큘, 그다음에 뭐 방사능 동위원소, 형광물질, 그다음에 치료제 이런 것들을 다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특허를 이제 2018년도에 등록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타겟팅 몰리큘을 다르게 달면 당연히 다른 리셉터를 타겟하게 되고, 그리고 일정하게 블러드 서큘레이션이 유지되고, 그다음에 일정하게 약물 전달하는 효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환에 대한 타겟팅 몰리큘이 있다면, 뭐 펩타이드, 스몰 몰리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전부 이 알부민 나노 플랫폼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동안은 당류, 그다음에 이제 폴레이트 리셉터, 그다음에 RGD, 그리고 몇 가지 타겟팅 몰리큘을 다 변화시켜가면서 그 특정한 리셉터를 타겟하는 것을 효능 평가를 계속했었고요. 그래서 각각이 다 그 영상이나 또는 인비트로에서 그 잘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확인 과정 중에 이제 저희가 특허를 계속해서 출원했고, 원천 특허가 2018년도에 등록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알부민 관련 특허들이 현재 등록이 된 게 한 두세 건이 되고, 그다음에 출원 중인 게 한 두세 건이 되고, 그다음에 출원 준비 중에 두세 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릭으로 그 변형이 가능한 알부민 나노 플랫폼을 이제 우리가 캔이라고 부르게 됐고요. 특히 그 중에 좀 그 집중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했던 건 알부민은 당연히 이제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되는데, 그 체내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많이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간에서 다시 간세포에서 체크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이제 분해해 가지고 다시 아미노에시드로 분해해서 다시 재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당류를 이제 프레시한 알부민에다가 당류를 일정하게 그 특정한 당류를 한 두세 개씩 바꿔 달면서 체내 분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봤었고, 특히 이제 글루코스, 그다음에 갈락토스, 만노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변형을 해가지고 넣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포 그 타겟팅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다른 당류뿐 아니라 당류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연구들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특별히 처음부터 알부민 변형시킬 때 케미칼을 붙이거나 변형시킬 때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몇 개의 모디피케이션이 됐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말디토프 가지고 대략 몇 개, 뭐 3개에서 10개 사이 이렇게 붙이는 걸 확인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걸 이제 UV로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생산할 때 굉장히 쉽게 몇 개의 기능기가 붙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개수에 따라서, 변형된 개수에 따라서 이게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간으로 섭취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영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디토프를 가지고 몇 개의 기능기가 변형되는지를 이렇게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그 나노 플랫폼을 가지고 연구하신 분들 중에 표면에 몇 개가 변형됐는지를 그렇게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나노 플랫폼을 했으니까 첫 번째로 타겟팅 몰리큘을 달아가지고 그 타겟능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폴레이트 리셉터가 과발현된다고 알려져 있는 KB 셀라인을 가지고 인비트로에서 업테이크가 잘 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인비보에서 투머 모델을 만들었을 때 그 투머 사이트로 잘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옆에도 마찬가지 KB 셀라인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어깨 쪽에 잘 섭취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여전히 24시간까지 블러드 서큘레이션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상상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폴레이트 리셉터를 타겟하는 폴레이트를 표면에다 붙이고, 그다음에 그 치료제를 같이 도입을 한다면 치료 효과가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당류 중에 특히 이제 갈락토스하고 만노스는 서로 다른 리셉터를 타겟한다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락토스는
간세포를 타겟으로 하고 그다음에 만노스가 붙으면 마크로파지를 타겟으로 한다는 거, 쿠퍼셀을 타겟으로 한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만노스하고 갈락토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구조는 완전히 똑같은데 한쪽은 팔이 이렇게 돼 있고 한쪽은 이렇게 돼 있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큰 농구공 같은 알부민 분자에 그 갈락토스, 만노스 각각 3개씩만 붙어 있는데도 체내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분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형광색으로 그린으로 표시된 거는 간세포로 가고 빨갛게 표시된 거는 전부 쿠퍼셀 그 마크로파지로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느 나노 시스템도 이렇게 그 명확하게 세포를 구분해서 인체, 그러니까 생체 내에서 구분해서 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는 이게 이제 갈락토실하고 만노실 알부민을 전부 섞어가지고 다른 형광을 붙여가지고 다 섞어서 IV로 인젝션한 다음에 간만 떼내가지고 간을 이제 섹션해가지고 그냥 이미지로, 형광 이미지로 본 겁니다. 다른 안티바디나 이런 걸 붙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비보 이미지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그 생체 내에서 구분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알부민이라는 그 생체 내에서 유래한 나노 플랫폼에다가 변형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연구를 가지고 뭐 최근까지 플랫폼 개념, 그다음에 그러니까 유방암에서 폐로 전이하는 걸 그 기존의 영상 평가보다 좀 빠르게 한 일주일 정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가지고 계속해서 논문을 내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꾸준히 계속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하고 있는데,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회사를 작년 11월에 설립을 했는데, 11월에 설립할 때 변리사 2분을 회사에 참여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특허를 출원할 때 또는 이런 걸 할 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이 되는 플랫폼 특허가 딱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파생 특허들을 계속해서 출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이제 요거를 염증 타겟으로 하는, 그러니까 마크로파지 이 M1, M2를 구분해 가지고 타겟하는 물질들을 개발해 가지고 염증을 컨트롤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암을 컨트롤하는 쪽,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염증 쪽은 저희가 이제 연구를 같이 하는 그 병원의 연구진이 이제 신장내과 쪽하고 뭐 몇 군데가 염증 쪽을 조금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당류를 다한 그 알부민 나노 플랫폼이 그 이뮨셀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염증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한 거의 40조 규모의 시장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알부민 나노 플랫폼을 가지고 클릭 기반으로 해서 알부민 나노 플랫폼을 변형시켰을 때 약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현재로서는 MOA는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MOA를 하나씩 밝혀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그 시드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초기 기업한테는 잘 주지 않는다는 딥테크 팁스가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사업성 평가도 안 하고 그냥 기술성 평가만 하고 딥테크 팁스를 통과해서 3년 동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글로벌하게 내년쯤에 보스턴에서 조금 논의를 좀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몇 개 기업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한 노바티스 과제를 좀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발표를 좀 했더니, 노바티스 쪽에서는 그 알부민 나노 플랫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특허를 어떻게 방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컨설트를 받아가면서 노바티스랑 협의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는 서울대학교 병원 옆에 융합의학 기술원에 이제 6층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조그만 테이블 하나 있고 의자 2개 정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전 직원이 여기 다 와 계신데, 저기 저희 과외 강건욱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표
홍성현 대표가 있고, 홍 대표는 원래 저희 핵약과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나가서 큰 꿈을 꿔서 이제 회사 한 3개 정도 설립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한테 이제 계속해서 회사를 차리자고 계속 얘기를 해서 몇 년 전부터 해서 작년 11월에 결국에는 이제 마음을 먹게 됐고, 제가 이제 교수가 직접 창업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홍 대표한테 지분을 왕창 주고 이 친구가 열심히 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그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저하고 이제 강가록 교수님은 이제 그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로 홍성현 대표를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쪽에 이제 MD하고 PhD들이 이제 그 연구 교수로서 참여를 하면서 그 임상 쪽하고 그다음에 동물 실험 이런 쪽을 쭉 맡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저희 이제 그 SAR 쪽에는 이제 김우신 선생님이라고 텍사스 MD 앤더슨에서 오랫동안 그 MD 생활을 하셨던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약대 강건욱 교수님, 그다음에 저희 그 전 병원장이신 김현수 교수님까지 포함해가지고 SAR에 들어가 계시고요, 보드에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자문하고 외국 자문하고 이렇게 자문역을 뒀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허 자문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특허를 전담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강화된 특허 전략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알부민 나노 플랫폼이 사실은 약물 전달체 개발해서 한 30-40년 동안 그 알부민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과제를 시도하고 이럴 때는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거 알부민 예전에 하던 거 똑같은 거 또 하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알부민 단량체를 아주 컨트롤을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랬더니 기존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렇게 구분해내는 기술을 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잘 활용해 가지고 현재는 과제를 이 알부민 나노 플랫폼 관련 과제를 한 6개쯤을 하고 있고, 이 과제 자체가 중복이 되지 않냐고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다른 과제를 계속 알부민 나노 플랫폼 가지고 하고 있다고 하고, 적응증이 다르고 그다음에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제를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6개째, 7개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 우리 병원에 있는 다른 임상과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협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시작은 뭐 그 신장내과에서 시작했지만 순환기내과, 그다음에 뭐 피부과, 성형외과 등등 해서 효능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